서울의 밤하늘은 값비싼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별빛도 태하그룹 최진환 회장의 저택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적인 광휘를 이길 수는 없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현대적인 성체. 언론에서는 하늘의 요새라 불리는 그곳은 오늘 밤 대한민국 상류층의 모든 욕망과 질투가 한데 모인 거대한 무대였다. 60대의 나이에 재혼하는 최진환 회장과 베일에 쌓인 미망인 박서연의 결혼 피로연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박서연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우아한 미소를 띠고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 된 소나무들 사이로 정교하게 배치된 조명들이 마치 한낮처럼 정원을 밝히고 있었고 그 사이를 오가는 하객들의 실루엣은 화려한 그림자 연극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석하고 있었다. 정원 곳곳에 배치된 경호원들의 위치,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 정원 외벽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의 사각지대, 그리고 저택의 모든 창문이 방탄 유리로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거대한 요새의 설계도가 3차원으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피곤하십니까? 여보,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최진환 회장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에 팔을 감으며 그녀의 어깨에 턱을 기댔다. 값비싼 시가와 와인이 뒤섞인 권력자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서연은 놀란 척 살짝 몸을 떨며 그를 돌아보았다. 아니에요. 회장님, 그저 모든 것이 꿈만 같아서요. 제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사람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눈빛에는 불안과 감격이 뒤섞여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가정보원 최정예 흑색요원 레이븐. 그녀의 과거를 아는 이들은 모두 죽거나 사라졌다.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우아하고 교양 있는 미망인 박서연 뿐이었다. 최진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서연의 이런 모습에 끌렸다.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그녀처럼 속을 알 수 없으면서도 기품 있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녀의 연약함은 그의 정복욕을 자극했고 그녀의 지성은 그의 허영심을 만족시켰다. 그는 자신이 이 완벽한 보석을 손에 넣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회장님이라니, 이젠 여보라고 불러야지.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리고 이건 호사가 아니야.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세상이지. 내가 당신에게 줄 세상. 마지막 하객들이 떠나고 거대한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도 그림자처럼 각자의 위치로 사라졌다. 최진환은 서연의 손을 잡고 중앙 계단을 올랐다. 차가운 대리석 위로 그들의 발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다. 서연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증오했다. 10년 전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던 남편이 바로 이 남자가 주도한 무기 밀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증거는 없었다. 최진환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고 국정원 내에 윗서는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그녀는 레이븐을 스스로의 가슴에 묻고 수년간 신분을 세탁하고 재산을 불리며 최진환에게 접근할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내가 되는 데 성공했다. 침실은 예상대로 화려하고 거대했다. 왕이 산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하지만 최진환은 침실로 향하지 않고 복도 끝에 있는 육중한 강철문 앞에 멈춰 섰다.
문에는 어떤 손잡이도 열쇠 구멍도 없었다. 오직 작은 스크린과 센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궁금하지 않았소. 최진환이 물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진 힘이 어디까지인지. 서연은 순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반했을 뿐인걸요. 따뜻한 마음. 최진환은 경멸하듯 웃었다. 그런 걸로 세상을 가질 순 없지.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법이야.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니 내 세계를 볼 자격이 있어. 그는 스크린의 얼굴을 가까이 댔다. 홍채 인식 완료라는 기계음이 들리고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엄지손가락을 센서에 올렸다. 지문까지 확인되자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문이 미끄러지듯 옆으로 열렸다. 안에서 새어나온 것은 따뜻한 조명이 아닌 차가운 푸른 빛이었다. 방 안은 침실이 아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와 서버가 깜빡이는 거대한 컨트롤룸.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비밀 첩보 기관의 지휘 통제실 같았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췄다. 그녀의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이곳이 바로 태하그룹의 심장부. 최진환의 어두운 제국을 지휘하는 두뇌였다. 최진환은 의기양양하게 방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는 서연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자신에게 더욱더 의존하게 되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가 힘을 과시하는 방식이었다. 놀랐나? 내 취미 생활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 그가 메인 콘솔의 화면을 터치하자 방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작은 화면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거대한 세계 지도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위로 수백, 수천 개의 빛나는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뭐죠? 서연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최진환의 눈이 번뜩였다. 광기 어린 자부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돈과 권력의 흐름이지. 저기 아프리카에서 출발하는 저 선. 보이지 저건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니야. 분쟁 지역에 흘러 들어가는 무기들이지. 저기 남미에서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선은 마약 카르텔의 자금 세탁 루트고. 그리고 저기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저 붉은 점들. 그가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러자 수십 명의 얼굴 사진이 나타났다. 정치인, 법조인, 군 장성, 언론인, 모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다. 각 사진 밑에는 그들의 약점이, 추악한 비밀이, 그리고 태아그룹과의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들은 내 꼭두각시들이야. 내가 줄을 당기면 춤을 추고 내가 원하면 서로를 물어뜯지. 대한민국은 내 손바닥 위에 있어. 박서연, 아니, 이제는 우리 손바닥 위라고 해야겠군.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활짝 웃었다.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미소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은 그 거대한 크기를, 자신이 상대해야 할 악의 실체를, 그 거대하고 촘촘한 거미줄의 규모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단순히 무기 밀매나 비자금 조성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였다. 그녀가 10년간 준비해온 복수는 한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이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려야 하는 전쟁이었다. 화면 한 구석. 10년 전 자료 폴더 안에서 그녀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부패한 검찰총장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에게 명령을 내린 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인물의 암호명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모든 정보의 정점에 바로 최진환이 있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1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눈앞이 아찔해졌다.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지만 몸은 배신자처럼 떨려왔다. 그녀는 비틀거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휘청하는 그녀의 몸을 옆에 있던 콘솔이 간신히 지탱해 주었다. 세상에.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신음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절망과 동시에 강철 같은 결의가 뒤섞인 진심이었다. 최진화는 그녀의 반응에 아주 만족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경외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놀랄만도 하지. 하지만 걱정 마. 이제 당신은 이 성의 안주인이니까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거야. 그의 위로는 서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그의 품에 기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거대한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 펼쳐진 악의 지도를, 그녀가 앞으로 파괴해야 할 목표를 그녀의 눈과 영혼에 새기고 있었다. 그래, 최진환, 당신 말이 맞아. 놀랄만하군. 당신이 얼마나 거대한 무덤을 스스로 팠는지. 그리고 내가 기꺼이 당신의 장의사가 되어주지. 그녀는 최진환의 품에 안겨 가냘프게 떨면서 역사상 가장 차가운 복수를 조용히 맹세했다.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은 거대한 침대에서 혼자 눈을 떴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고 희미하게 남은 최진환의 채취만이 간밤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응시했다. 어젯밤 컨트롤룸에서 본 거대한 악의 지도가 망막에 다시 떠올랐다. 거대한 절망감 대신 차가운 강철 같은 사명감이 심장을 채웠다.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전쟁터 한가운데 있었다. 서연은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모든 동작은 계산된 우아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고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침실을 나섰다. 어젯밤 최진환에게 이끌려 걸었던 복도를 이제는 혼자서 이성의 새로운 안주인으로서 걷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모든 것을 흡수했다. 복도 천장 모서리에 교묘하게 숨겨진 CCTV, 그림 액자 뒤에 숨겨진 동작 감지 센서, 복도를 지나는 사용인들의 정해진 동선과 시간. 그녀의 머릿속은 이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분석하며 저택 내부의 보안 시스템 지도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1층의 거대한 다이닝룸에는 최진환이 먼저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읽는 대신 개인 태블릿으로 밤새 들어온 보고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집중력은 대단해서 서연이 들어서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듯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서연의 목소리에 최진환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 딱딱한 사업가의 표정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잘 잤소. 불편한 건 없었고, 네, 덕분에요.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당신은요, 일찍 일어나셨나 봐요. 세상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거든. 그는 태블릿을 가리키며 말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개걸스러운 늑대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지. 바로 그때 다이닝룸 입구에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다. 마른 체구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 날카로운 눈매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 태아그룹의 비서실장이자 최진환의 오른팔, 강기태 실장이었다. 회장님, 아침 보고 드립니다. 그는 기계처럼 정확한 발음으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최진환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서연은 그가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분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맹수의 감각이었다. 어디? 들어보지. 최진환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강기태는 서연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그러나 명백히 의식하며 보고를 시작했다. 밤사이 있었던 주가 변동, 경쟁사의 동향,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의 요청 사항까지. 그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핵심적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수프를 떠먹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이 집안의 이방인이자 가장 위험한 변수임을 깨달았다. 강기태의 눈은 그녀를 사모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보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최진환은 서재로 향했다. 그는 떠나기 전 서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당신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알아야지. 심심할 때 가지고 놀아봐. 상자 안에는 최신형 태블릿이 들어있었다. 최진환이 쓰던 것과 같은 모델이었다. 서연의 계획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서연의 치밀한 연기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저택의 사용인들에게 새로운 태블릿 사용법을 물었다. 이걸로는 신문도 볼 수 있다면서 어떻게 하는 거지? 사진을 찍으려면 뭘 눌러야 하나? 아이고, 늙으니까 이런 기계는 너무 어려워. 그녀의 어설픈 질문과 서툰 손놀림의 사용인들은 친절하게 웃으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사모님이 기기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에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뿐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최진환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는 아침 유감씨에 기상하여 8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9시부터 서재에서 오전 업무를 본다. 점심 식사 후에는 외부 일정을 나가거나 저택 내의 비밀 회의실에서 손님을 맞는다. 그리고 저녁 9시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자신의 태블릿으로 그날의 최종 보고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 시간만큼은 그가 가장 편안하고 방심하는 시간이었다. 작전 실행일로 정해진 그날 밤 서연은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차려입었다. 그녀는 최진환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들고 거실로 향했다. 예상대로 그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태블릿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피곤해 보여요. 여보, 잠시 쉬면서 와인 한 잔 어떠세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최진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아 정성스럽게 와인을 따랐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루비 반지가 조명 아래서 요염하게 빛났다. 그 반지야말로 그녀의 비밀 병기였다. 평범한 보석처럼 보이지만 루비 세공 안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전도성 필라멘트와 초소형 NFC 칩이 내장되어 있었다. 어제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뉴스 앱을 설치해봤어요. 서연이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이걸로 드라마 같은 것도 볼 수 있다면서요. 우리 며느리가 그런 걸 보던데. 물론이지. 이리 줘봐. 내가 설치해주지. 최진환은 기꺼이 그녀의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와인잔을 들고 일어서는 척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뎠다. 그녀의 몸이 휘청하며 들고 있던 와인잔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붉은 와인이 포물선을 그리며 바닥에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 위로 쏟아졌다. 여매여나 서연의 비명소리에 최진환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녀가 황급히 달려왔다. 소란이 벌어진 그 찰나의 순간. 조심해요. 여보, 태블릿에 튀겠어요. 서연은 당황한 척 외치며
최진환이 내려놓았던 그의 태블릿을 재빨리 집어 소파 반대편 끝으로 옮겼다. 최진환과 하녀의 시선이 바닥에 와인 얼룩에 쏠린 그 2초 동안 그녀의 손가락은 신의 경지에 오른 마술사처럼 움직였다. 루비 반지를 낀 손가락이 태블릿의 충전 포트 근처를 스치는 순간 NFC 칩이 활성화되며 프로그램이 전송되기 시작했다. 1.5초,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 동안 레이븐의 그림자라 불리는 스파이웨어는 시스템 깊숙한 곳으로 흔적도 없이 스며들었다. 괜찮소. 다친 데는 없고. 최진환이 카펫보다 서연을 먼저 걱정했다. 난 괜찮아요. 하지만 이 카펫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칠칠치 못해서. 서연은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됐어. 카펫이야 바꾸면 그만이지. 최진환은 하녀에게 처리를 지시하고는 서연을 다독였다. 그는 서연이 옮겨놓은 자신의 태블릿을 다시 집어들었다. 화면은 아까와 똑같았다. 그 어떤 변화의 흔적도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혼자 침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최진환이 선물한 태블릿을 켰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화면의 특정 지점을 정해진 패턴대로 터치하자 숨겨져 있던 앱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화면에 하얀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명령어를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에 첫 번째 데이터, 패킷이 도착했다. Target, CHJOY, Tablet The Sodium 1. Status Connection Established. 나라스트림 캘린더, 이메일 로그, GPS 히스토리.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표면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장 견고한 댐도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다. 박서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차갑고 치명적인 미소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가볍게 스쳤다. 최진환의 이메일 수신 목록이 화면에 펼쳐졌다. 이제 사냥이 시작되었다. 박소연의 밤은 두 개로 나뉘었다. 최진환의 아내로서 보내는 우아하고 나른한 밤. 그리고 모두가 잠든 후 레이븐으로 돌아와 차가운 디지털 세계의 그림자를 탐색하는 밤. 그녀는 최진환의 태블릿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의 강물을 조용히 낚아올리는 어부였다. 이메일, 일정, 통화 기록, 심지어는 삭제된 메시지 파편까지. 그녀가 심어놓은 그림자 프로그램은 단순한 추적기를 넘어 시스템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재구성하는 작은 정보국 역할을 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했다. 사이렌이라는 암호명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프로젝트 날짜, 선박번호, 항구 이름들이 조각난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이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3일 후 싱가포르 항구를 떠나는 태하그룹 소유의 화물선. 목적지는 동남아시아의 한 분쟁 지역. 그리고 그 화물에 책정된 보험료는 상식밖의 거액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다. 첨단 미사일 유도 시스템 부품 밀거래. 그녀의 남편이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종류의 거래였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거래 자체를 막고 싶었지만 그것은 자살 행위였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거대한 조직의 모든 촉수가 그녀를 향해 뻗어올 것이다. 그녀의 목표는 더 컸다. 최진환과 그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더 깊숙한 정보. 특히 어젯밤 보았던 판도라 파일의 실체가 필요했다. 따라서 그녀는 계획을 수정했다. 거래를 막는 대신 그 위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로 했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에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를 던져 넣는 것.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만들어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시스템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화물선이 싱가포르 항구를 떠나기 위해 최종 출항 허가를 받는 과정을 주목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난 후 출발 직전 태아그룹의 중앙 서버에서 싱가포르 항만청의 특정 채널로 암호화된 최종 확인 신호를 보내야만 했다. 이 신호가 단 몇 분이라도 지연된다면 엄격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항구에서 배는 다음 출항 슬롯을 배정받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해야만 했다. 수백만 달러짜리 거래에서 몇 시간의 지연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신뢰에 금이 가고 위험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어떻게 그 신호를 지연시키느냐였다. 저택의 메인 서버실은 강기태가 직접 관리하는 철옹성이었다. 물리적인 접근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다. 바로 박서연이라는 연약하고 무지한 늙은 여성의 가면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저택의 동쪽 별채에 있는 온실에서 아침 차를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그곳은 햇살이 잘 들어오고 아름다운 난초들로 가득 차 있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사모님, 그곳은 와이파이 신호가 조금 약합니다만 괜찮으시겠습니까? 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상관없어요. 난 그런 기계는 잘 쓰지도 않는걸. 그냥 조용히 책이나 읽고 싶어서요. 그녀의 진짜 목적은 와이파이 신호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전에 저택의 네트워크 설계도를 파악해 두었다. 동쪽 별채의 네트워크는 메인 회선이 아닌 보조 회선을 통해 중앙 서버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보조 회선의 데이터 처리 용량에는 한계가 있었다. 거래 당일. 약속된 시간. 서연은 우아하게 온실에 앉아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책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손에 든 작은 휴대용 공기청정기에 쏠려 있었다. 그것은 최진환이 그녀의 건강을 염려해 선물한 것이었다. 물론 그녀의 손을 거치면서 원래의 기능에 더해 특정 주파수의 데이터 패킷을 집중적으로 방출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최종 확인 신호가 전송될 시간 오후 3시 정각, 서연은 공기청정기에 터보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기기 내부의 작은 장치가 작동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폭풍을 일으켜 온실의 네트워크 노드를 향해 쏟아부었다. 그것은 신호를 마비시키는 무식한 재밍 방식이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무의미한 데이터를 전송하여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패킷 플러드 공격이었다. 단 90초, 그 시간 동안 보조호에서는 데이터 병목 현상에 빠져 거의 마비 상태가 되었다. 같은 시각, 저택 지하의 컨트롤룸, 강기태는 서늘한 눈으로 메인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다. 사이렌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최종 확인 신호 전송 중. 목적지 SG-42AUTH-7. 녹색불이 깜빡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녹색불이 붉은색으로 바뀌며 경고 메시지가 떴다. 전송시간 초과. 제시도 중. 강기태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태하그룹의 시스템에서 이런 오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10초 후. 제시도 신호가 다시 보내졌다. 제시도 성공, 신호 전송 완료. 상황은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기태는 이미 자신의 태블릿으로 싱가포르 현지팀의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출항 슬롯을 놓쳤습니다. 최소 4시간 대기해야 합니다. 구매자 측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강기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옆방에서 보고를 받은 최진환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능한 기술팀을 질책하며 당장 원인을 찾아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강기태는 달랐다. 그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시스템 전체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원인은 금방 밝혀졌다. 전송 실패가 일어난 바로 그 시각, 동쪽 별채의 네트워크 노드에서 순간적인 데이터 과부하가 감지되었다. 원인 불명. 마치 도로의 특정 구간에 갑자기 수만 대의 차량이 몰려들어 교통체증이 발생했다가 사라진 것과 같은 현상이었다. 그 시간에 동쪽 별채에 누가 있었지? 강기태가 옆에 있던 부하에게 물었다. 부하는 출입 기록과 CCTV 로그를 신속하게 확인했다. 사모님께서 온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모님, 강기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너무나도 희박한 가능성. 기계치인 척하던 늙은 여자와 최첨단 사이버 공격, 연결될 리가 없는 두 개의 점이었다. 분명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며칠 전 와인을 쏟았을 때 그녀가 보여준 찰나의 침착함. 그리고 오늘 이 절묘한 타이밍에 사고. 그는 컨트롤룸의 모니터 하나에 온실의 실시간 CCTV 화면을 띄웠다. 화면 속에서 박서연은 평화롭게 책을 읽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과는 거리가 먼 우아하고 고요한 모습이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강기태는 그 완벽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의심을 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박서연의 뒷조사 파일을 다시 열었다. 조용한 미술관 관장, 평범한 미망인, 깨끗하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강기태는 CCTV 화면 속 서연의 모습을 확대했다. 그녀는 책 페이지를 넘기다가 마치 무언가 생각난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강기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평온한 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자의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아직 증거는 없었다. 오직 정황과 직감뿐이었다. 하지만 강기태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나다. 지금부터 사모님을 24시간 밀착 감시해. 머리카락 한 올까지 놓치지 마. 아직 사냥감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노련한 사냥개는 희미한 짐승의 냄새를 맡고 추적을 시작했다. 박서연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처음으로 번뜩이는 순간이었다. 강기태의 의심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저택 전체에 퍼져나갔다. 박서연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공기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것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변화가 아니었다. 오직 야생에서 평생을 살아온 맹수만이 느낄 수 있는 미세한 환경의 변화였다. 정원을 산책할 때 항상 같은 자리를 지키던 정원사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그녀의 동선을 더 넓게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져 있었다. 응접실에서 차를 마실 때 새로 들어온 하녀는 차를 나르는 것 외에도 그녀가 읽는 책의 제목을 힐끗거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에게 새로 배정된 운전기사는 과묵했지만 룸미러를 통해 그녀를 보는 시선은 필요 이상으로 길고 잦았다. 그녀는 시험해보기로 했다. 오후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북쪽 별채에 있는 특정 그림이 보고 싶다며 자리를 옮겼다. 그녀가 움직이자 보이지 않는 신호에 따라 저택 내의 경호 인력과 사용인들의 동선이 일사불란하게 재배치되는 것이 느껴졌다. 완벽하게 조율된 감시 시스템. 강기태는 그녀를 용의선상에 올린 것이 분명했다. 이제 이 거대한 성은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그녀를 옥죄는 정교한 감옥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었다. 사이렌 프로젝트에 가한 작은 균열은 성공적이었지만 동시에 적의 경계심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녀에게는 외부의 눈과 손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녀가 수집한 날것의 정보들을 분석하고 외부의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검증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칼이 되어줄 사람,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김민준, 10여 년 전, 그녀가 레이븐이라 불리며 현장을 누빌 때 김민준은 갓 들어온 신입 분석 요원이었다. 컴퓨터와 숫자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지나치게 곧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 탓에 융통성 없는 조직 내에서 항상 겉돌았다. 서연은 그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았고 그를 자신의 팀으로 끌어들여 훈련시켰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팀장이 아닌 자신이 믿는 정의의 표상으로 여기며 따랐다. 그의 분석 덕분에 팀 전체가 위험에서 벗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남편의 사건 이후 서연이 사라지자 김민주는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윗선의 부당한 사건 종결에 항의하다가 결국 한직인 국정원 지하 자료실로 좌천되었다. 서연은 그가 아직 그곳에 남아 죽은 열정을 가슴에 묻은 채 서류 더미 속에서 썩어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문제는 연락 방법이었다. 저택의 모든 통신은 감시되고 있었다. 전화, 인터넷은 물론 편지 한 통조차 검열을 거칠 것이다. 그녀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원시적인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해야만 했다. 과거, 비상 상황을 대비해 김민준과 단둘이 약속해두었던 오래된 통신 규약. 다음 며칠 동안 박서연은 새로운 취미에 몰두하는 척했다. 바로 희귀 초판본 시집 수집이었다. 고상하고 돈 많은 부인의 취미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몇 권의 책을 주문했다. 강기태의 감시팀은 이 모든 내역을 확인하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수를 던졌다. 여보, 제가 꼭 보고 싶은 시집의 초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대요. 직접 가서 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최진화는 아내의 고상한 취미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흔쾌히 허락하며 강기태에게 사모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모시라고 지시했다. 잘 모시라는 말은 곧 철저히 감시하라는 뜻임을 서연도 강기태도 알고 있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보며 아무 생각 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팽팽한 외줄 위를 걷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적 열람실은 조용하고 엄숙했다. 사서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은 그녀는 미리 신청해둔 책을 받았다. 그리고 잠시 후 추가로 한 권의 책을 더 요청했다.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 초판본을 보고 싶은데요. 1926년에 발행된 회동서간판으로요. 사서는 잠시 컴퓨터를 뒤지더니 깊숙한 석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책 한 권을 가져왔다. 책의 고유번호는 78B 하을이었다. 서연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 들었다. 그녀의 주변에 앉은 사람들, 심지어는 저 멀리 서 있는 사서까지 모두 강기태가 심어놓은 감시 요원일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책장을 넘길 뿐이었다. 어떤 쪽지도, 어떤 암호도 없었다. 이 작전의 핵심은 책의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바로 그 시각 국정원 지하 3층 자료 분석실, 김민주는 산더미 같은 서류와 낡은 서버의 소음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눈은
오래전에 빛을 잃었다. 그때 그의 보안 단말기 구석에서 아주 작은 경고창 하나가 깜빡였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경고였다. 비상 프로토콜 별밤 발동. 국립중앙도서관 고유번호 478B4 대출 기록 확인. 김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별밤, 그것은 레이븐. 박서연 팀장과 그만이 아는 비상 연락 신호였다.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죽었어야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서관의 내부 보안 CCTV에 접속했다. 고서적 열람실. 화면 속에는 모르는 얼굴에 우아한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잘못된 건가? 그가 실망하며 화면을 끄려던 순간 노부인이 책장을 넘기다 말고 잠시 손을 들어 반지를 매만졌다. 루비 반지였다. 그녀는 무심코 반지를 돌리는 척하며 검지로 반지를 3번, 약지로 2번 가볍게 두드렸다. 그것은 과거 작전 중에 그들만이 사용했던 수신호였다. 나다. 살아있다. 김민주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였다. 팀장님이 살아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프로토콜에 따라 그는 즉시 자리를 떠났다. 1시간 후 그는 남산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약속된 장소였다. 그는 벤치 밑을 더듬었다. 차갑고 작은 자석으로 붙어있는 초소형 데이터 칩이 손끝에 닿았다. 서연의 새로운 운전기사가 그녀를 도서관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몰래 붙여놓고 간 것이었다. 그 운전기사 역시 서연이 과거에 심어두었던 휴면 요원이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김민주는 암호화된 칩을 리더기에 꽂았다. 안에는 단 하나의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는 헤드폰을 썼다. 민준아, 나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그녀의 목소리였다. 새 둥지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어. 목표는 태하그룹 최진환. 난 지금 성 안에 들어와 있다. 너의 눈이 필요해. 함께하겠나? 김민주는 헤드폰을 벗고 창밖을 보았다. 거대한 국정원 건물이 무감각한 괴물처럼 서 있었다. 지난 10년, 그는 저 괴물 안에서 무력감과 싸워왔다. 정의는 죽었고 신념은 배신당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그의 전설이, 그의 신념 그 자체였던 그녀가 가장 위험한 적의 심장부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그와 그녀만이 아는 보안 채널을 열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레이븐, 당신의 눈이 온라인 상태로 복귀했다. 어둠을 보내라. 내가 빛을 찾아내겠다. 답장을 보낸 김민준의 눈은 10년 전,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던 그날처럼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기태의 보고서는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다. 그는 박서연에 대한 개인적인 의심을 단 한 줄도 적지 않았다. 대신 최근 발생한 사이렌 프로젝트의 통신 장애를 예로 들며 외부의 산업, 스파이나 경쟁 조직에 의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택 내의 보안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킬 것을 최진환에게 건의했다. 자네는 항상 신중해서 좋아. 최진환은 보고서를 넘겨보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언제나 사업상의 적들을 향해 있었고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에게까지 뻗어 있지는 않았다. 필요한 건 뭐든 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이 집을 파리 한 마리 얼씬 못하는 요새로 만들어.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강기태는 고개를 숙였다. 옆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던 박소연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위협 변수들이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다. 강기태는 보안 격상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을 겨냥한 합법적인 감시망을 설치할 것이다. 더 작고 교묘한 도청기와 카메라, 그리고 그녀의 그림자 프로그램까지 탐지해낼지 모르는 새로운 네트워크 감시 소프트웨어까지 그녀를 옥죄는 감옥의 벽이 한 겹 더 두꺼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김민준에게 새로운 상황을 알렸다. 신호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그녀는 저택의 정원색에 특정 품종의 흰 장미를 주문했다. 그녀와 김민준 사이에 약속된 신호. 감시가 강화되었다. 통신에 주의하라. 며칠 후 그녀가 주문한 클래식 음반이 배달되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베토벤 교향곡 LP판이었지만 레코드판의 미세한 홈그루브 속에는 음성 신호 대신 김민준이 보낸 그림자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패치가 나노기술로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서재의 낡은 턴테이블에 판을 올리고 특수 제작된 바늘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패치를 어떻게 최진환의 태블릿에 설치하느냐였다. 동시에 그녀는 새로운 위협을 탐지하기 시작했다. 강기태는 유능했다. 그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가구의 이음새나 조각상의 눈, 책장의 그림자 속에 마이크로 카메라들을 설치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노련했다. 그녀는 만년필로 위장한 초소형 RF 무선 주파수 탐지기를 손에 들고 마치 집안의 장식품들을 감상하고 먼지를 확인하는 자상한 안주인처럼 저택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새로운 전파 신호가 감지될 때마다 그녀는 그 위치를 머릿속 지도에 정확히 기록했다. 조용한 전쟁. 고양이와 쥐의 숨막히는 게임이 시작되었다. 강기태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박서연의 감시 영상을 돌려보았다.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고, 사용인들을 지휘하고, 최진환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상류층 사모님의 일상이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그녀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서연은 그의 심리를 역이용했다. 그녀는 일부러 서재 책상 위에 암호학에 관한 고전 서적을 펼쳐놓았다. 강기태의 감시팀은 즉시 그 책을 분석하고 그녀가 암호를 해독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며칠간 자원을 낭비하며 조사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고전 문학에 대한 관심을 위장하기 위해 설치한 교묘한 미끼일 뿐이었다. 이런 작은 심리전을 통해 그녀는 강기태가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수집한 단편적인 정보들은 김민준에게 꾸준히 전달되었다. 김민준은 국정원의 지하 사무실에서 그 조각들을 맞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최진환의 돈 세탁을 담당하는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 뇌물을 받는 정치인들의 자금 흐름, 서연이 내부의 칼이라면 김민준은 외부의 두뇌였다. 그들의 공조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연은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진환의 개인 서재에 있는 메인 컴퓨터, 태블릿이 제국의 말단 신경이라면 그 컴퓨터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두뇌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서재는 저택 안의 또 다른 요새였다. 지문과 홍채 인식, 바닥의 압력 감지 센서까지 접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모든 요새에는 약점이 있었다. 최진환은 매주 목요일 오후 부패한 정치인과 외부의 안전가옥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다. 극도의 보안을 위해. 그는 그 시간 동안 서재 내부의 모든 경보 시스템을 잠시 꺼두었다. 외부의 해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내부의 감지 센서들은 꺼져 있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의 창이었다. 목요일 오후, 최진환이 저택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서연은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 최진환이 사용했던 와인잔에서 그의 지문을 채취해 투명 젤라틴으로 완벽하게 복제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복도의 카메라가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계산된 연기를 시작했다. 갑자기 정원의 특정 구역에 벌떼가 나타났다며 소리를 질러 하녀를 불렀다. 서재 창문 바로 앞에서 벌어진 소동에 보안실에서 CCTV를 감시하던 요원들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쏠렸다. 그 틈을 타 그녀는 서재 문 앞에 섰다. 복제한 지문을 스캐너에 대자 삑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그녀는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립스틱으로 위장한 초소형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 본체에 꽂았다. 단순한 파일 복사가 아니었다. 하드 드라이브 전체에 암호화된 색인 인덱스를 복제하는 특수 프로그램이었다. 김민준이 이 색인 파일만 손에 넣는다면 암호 체계의 약점을 분석해낼 수 있었다. 화면의 진행률 표시줄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올라갔다. 85%, 90%. 시간은 피를 말렸다. 바로 그때 저택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예상보다 일찍 최진환이 돌아온 것이었다. 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최진환의 것이 아니었다. 더 날카롭고 규칙적인 강기태의 발소리였다. 그는 분명 서재를 확인하러 오는 것이었다. 진행률은 98%.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강기태의 손이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99%에서 멈춘 USB를 뽑아들고 책상 위에 묵직한 황동편지, 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문 바로 안쪽 벽에 있는 서재에 전용회로 차당이 박스로 달려갔다. 강기태가 문을 여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편지 칼의 뾰족한 끝으로 2개의 회로를 합선시켰다. 퍼펑, 요란한 스파크와 함께 서재의 모든 전원이 나갔다. 불, 컴퓨터, 모니터, 모든 것이 암흑 속에 잠겼다. 문을 열고 들어선 강기태가 본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편지 칼을 든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는 박서연이었다. 강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남편에게 전할 책이 있어서 잠시 들어왔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걸 집어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시나리오는 완벽했다. 갑작스러운 과부하로 인한 회로 차단. 어둠 속에서 놀란 늙은 부인. 강기태는 겁에 질린 그녀의 얼굴과 꺼져버린 컴퓨터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이야기에서 단 하나의 흠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아드레날린의 여파였다. 그녀는 립스틱 모양의 USB를 손에 꽉 쥐었다. 99%.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이번 라운드는 그녀의 승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강기태의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변했을 것이다. 이 위험한 게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김민주는 3일 밤낮으로 국정원 지하벙커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과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스크린을 향한 시선은 집요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박서연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99%짜리 인덱스 파일. 그것은 손상되고 조각나 있었지만 천재 분석가인 그에게는 어둠 속에서 발견한 보물지도나 다름없었다. 그는 기존의 복구 프로그램들을 버리고 직접 맞춤형 코드를 짜서 파일의 파편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마치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깨져버린 거대한 모자이크를 복원하는 작업과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데이터의 안개 속에서 일정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불법 거래 기록, 자금 세탁 경로. 뇌물 장부의 끝에는 항상 하나의 상위 디렉토리를 가리키는 참조 코드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디렉토리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겹겹의 암호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 디렉토리의 이름은 단 하나였다. 판도라. 그는 조각난 접근 기록 로그에서 두 사람의 이름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진환, 그리고 강기타의 그들 외에는 아무도 이곳에 접근한 흔적이 없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이나 정치적인 결정이 태하그룹에 유리하게 내려질 때마다 판도라의 하위 폴더에 타임스탬프와 함께 새로운 암호 파일이 생성된다는 점이었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야. 김민주는 혼잣말을 했다. 이건 무기고야. 같은 시각. 저택 안의 박소연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녀는 첫날 밤 최진환이 꼭두각시들에 대해 자랑하던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저택을 방문하는 고위급 인사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들은 최진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마치 목줄을 쥔 주인을 대하는 개처럼. 그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었다. 서연은 김민준에게 자신의 관찰 결과를 전달했다. 흩어져 있던 두 사람의 정보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판도라의 끔찍한 실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뇌물 장부가 아니었다. 약점을 잡고 협박하기 위한 원본 증거 자료들을 모아놓은 거대한 디지털 협박 아카이브였다. 영상, 녹취록, 부인할 수 없는 서명이 담긴 문서들. 최진환의 절대적인 권력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 판도라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이론을 증명해야 해. 김민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조각난 로그 기록에서 최근 강기태가 판도라에 접근해 열람했던 파일을 하나 특정했다. 태하그룹이 얽힌 대규모 기업 소송의 주심 판사. 이한수 부장판사와 관련된 파일이었다. 김민주는 자신의 국정원 권한을 이용해 이한수 판사의 과거 기록을 파헤쳤다. 그리고 찾아냈다. 15년 전 그의 아들이 낸 뺑소니 사망 사건.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아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미스터리하게 풀려났다. 이제 공은 박서연에게 넘어왔다. 그녀는 이한수 판사와 최진환의 연결고리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자선 미술품 경매 행사를 저택에서 열자고 최진환에게 제안했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관계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었다. 그녀는 초청 명단에 이한수 판사의 이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손을 썼다. 경매 당일 밤 저택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장으로 변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샴페인, 위선적인 웃음들이 넘실거렸다. 서연은 우아한 안주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하객들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눈은 단 한 사람, 이한수 판사를 좇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기회를 잡았다. 이한수 판사가 잠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조용한 발코니 근처에 서 있을 때였다. 그녀는 그곳에 강기태가 새로 설치한 마이크로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부장님, 오늘 밤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다가갔다. 아닙니다. 사모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이 판사는 예의 바르게 답했다. 제 죽은 남편도 법조인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 부장님처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하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오래전 일이 생각났다는 듯 무심하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러고 보니 제 먼 친척 중에 한 명이 15년 전에 뺑소니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름이 김영수였던가. 그 불쌍한 청년의 사건도 이 부장님 같은 분이 맡으셨더라면 억울함이 풀렸을 텐데요. 김영수, 15년 전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한수 판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황급히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제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급한 연락이 와서요. 그는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잠시 후 서연은 발코니에서 이한수 판사가 강기태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 판사는 창백한 얼굴로 무언가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고 강기태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기태는 최진환의 명령을 수행하는 집행관이자 꼭두각시들의 목줄을 다시 조이는 조련사였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연은 김민준과 다시 연락했다. 이제 그들의 최종 목표가 확정되었다. 최진환의 자금줄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를 감옥에 보낸다고 해도 판도라가 남아있는 한 강기태나 혹은 제2의 누군가가 그 힘을 이어받을 것이다. 부패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판도라를 손에 넣어 그 안에 담긴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침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만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각각의 노드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이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악의 심장 판도라가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야만 해.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쏟아져 나올 재앙과 혼돈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 폭풍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그 폭풍의 눈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판도라를 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순간 박서연과 김민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소극적인 단계를 넘어 적의 심장부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하는 대담한 작전을 설계해야 했다. 그들에게는 무대와 시간이 필요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최진환은 한 달 뒤 저택에서 대규모 국제 계약 체결식을 겸한 파티를 열 계획이었다. 태하그룹이 중동의 국부 펀드와 함께 추진하는 차세대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계약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사업이었다. 이 자리에는 해외 투자자들은 물론 판도라 명단에 오른 국내 정재계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다. 최진환은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제국의 위용을 만천에 떨치려 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어. 김민준의 메시지는 단호했다. 그들이 스스로 판을 깔아준 셈이야. 우리는 그저 주연 배우만 바꿔치기 하면 돼. 그날부터 두 사람은 수십 개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폐기하며
단 하나의 완벽한 계획을 조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작전명은 프로메테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의 이름처럼. 그들은 세상에 감춰진 진실의 불을 가져올 생각이었다. 김민준의 역할은 외부에서 불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판도라의 철벽 같은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특수 제작 USB, 일명 마스터키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저택의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에 몰래 침투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고 판도라의 데이터가 폭로되는 순간 그 모든 정보를 최진환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스위스의 독립 언론사와 국제형사 경찰기구 인터폴의 특정 부서로 동시에 전송할 보안 채널을 구축했다. 박서연의 역할은 훨씬 더 위험했다. 그녀는 파티 당일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컨트롤룸에 잠입해 마스터키를 직접 꽂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연을 계획하고 수십 개의 변수를 통제해야 했다. 그녀는 거대한 체스판의 플레이어가 되어 보이지 않는 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말은 음식이었다. 그녀는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최고급 호텔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해 갑자기 불만을 제기했다. 여보,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호텔 주방에서 식중독 사고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자신이 잘 아는 작지만 실력 있고 위생적인 케이터링 업체를 추천했다. 물론 그 업체는 김민준이 며칠 전에 급조한 유령 회사였고 파티 당일 투입될 요리사와 웨이터들은 모두 국정원 출신의 베테랑 현장 요원들이었다. 두 번째 말은 음악이었다. 그녀는 파티의 배경음악으로 라이브 클래식 4중주를 제안했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팬이라고 추천한 첼리스트는 과거 서연의 팀에서 위장 침투 전문가로 활약했던 요원이었다. 그의 임무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특정 주파수의 음파를 발생시켜 컨트롤룸 주변의 일부 CCTV를 20초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은 사람이었다. 컨트롤룸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키는 경호원은 강기태가 직접 뽑은 최전계 인력이었다. 그를 뚫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서연은 그를 치워야 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 경호원의 근무 패턴을 관찰한 뒤 그가 순찰을 도는 시간에 맞춰 정원에서 일부러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그녀를 부축해 일으킨 것은 당연히 그 경호원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최진환 앞에서 그의 신속하고 정중한 대처를 칭찬했다. 그 젊은 경호원, 정말 믿음직스럽더군요. 당신 곁을 지킬 사람은 바로 저런 사람이어야 해요. 자신의 아내를 구해준 충직한 부에게 최진환은 흡족해 했다. 그는 즉시 그 경호원을 자신의 개인 경호팀으로 승진시켰다. 그 결과 파티 당일 컨트롤룸 복되는 경험이 부족한 신참 경호원이 배치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강기태의 눈은 여전히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샅샅이 훑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파티의 좌석 배치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강기태가 예고 없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사모님, 파티 준비는 잘 되어 가시는지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배치도를 스캔하고 있었다. 덕분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네요. 서연은 피곤한 듯 미소 지었다. 강기태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이한수 판사의 이름 옆에.
서연이 빨간색으로 작게 표시해둔 별표. 이 판사님께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아, 그분은 제 돌아가신 남편의 오랜 친구분이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강기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 나가는 순간 서연은 그의 눈에서 의심이 한치도 거두어지지 않았음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믿지 않았다. 그는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 그날 밤 그녀는 김민준에게 비상 신호를 보냈다. 적이 미끼를 의심하고 있다. 플랜 B를 준비하라. 시간은 흘러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밝았다. 저택은 파티 준비로 분주했다. 김민준이 보낸 요원들이 케이터링 직원과 악단으로 위장해 속속 도착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했다. 그녀의 드레스 안쪽에는 특수 제작된 주머니가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립스틱으로 위장한 마스터키. USB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해가 지고 저택에 하나둘씩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다. 하객들을 실은 최고급 세단들이 끝없이 밀려 들어왔다. 박소연은 층 침실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값비싼 보석과 우아한 드레스로 치장한 아름다운 노부인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아니었다. 그 눈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온갖 배신과 죽음을 목격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살아남은 전사의 눈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이것은 파티가 아니었다.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비밀 병기였다. 최진환을 매혹시킬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그의 제국에 비수를 꽂을 암살자,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채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아래층에서는 이미 현란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거대한 체스판의 모든 말들이 제자리에 놓였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파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하지만 강기태는 그 현란한 불빛 속에 있지 않았다. 그는 저택의 심장부, 자신만의 작은 지휘 통제실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박서연이 이한수 판사에게 던졌던 미끼, 죽은 남편의 친구라는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고 너무나도 교묘한 변명이었다. 그는 박서연의 공식적인 신원조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방향을 틀었다. 그녀의 과거가 아닌 그녀의 얼굴 그 자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국정원 재직 시절 구축해두었던 비밀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의 미해결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그리고 박서연의 얼굴 데이터를 입력한 후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최대치로 가동시켰다. 그는 유령을 찾고 있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속의 인간을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대조하던 프로그램이 마침내 희미한 신호를 포착했다. 20년 전 동유럽에서 벌어진 CIA의 비밀 작전 보고서. 그곳에서 촬영된 감시 카메라의 저화질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인 동양 여성의 얼굴에 매칭률 87%라는 결과가 떠 있었다. 사진은 흐릿했다. 여자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얼굴에는 냉기가 흘렀다. 하지만 강기태는 알아보았다. 세월의 흔적과 우아한 화장 뒤에 숨겨진 그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얼음처럼 차가운 그 눈빛은 틀림없는 박서연의 것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다. CIA는 작전 현장에서 마주친 이 정체불명의 요원에 대해 단 한 줄을 기록해 놓았다. 국정원 소속 암호명 레이븐 레이븐. 전설로 알려진 최정예 흑색 요원. 목표 회수 후 흔적 없이 사라짐.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사이렌 프로젝트를 방해했던 교묘한 네트워크 공격, 서재의 정전사고, 그리고 그의 감시망을 비웃듯 피해가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 그것은 은퇴한 미술관 관장의 행동이 아니었다. 국가가 키워낸 최고의 그림자. 레이븐의 솜씨였다. 강기태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파티의 소음을 뚫고 그는 최진환이 해외 투자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VIP 라운지로 향했다. 그는 거침없이 그들의 대화를 가로막았다. 회장님,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을 넘어선 짙은 위기감이 서려 있었다. 최진환은 투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따라 방음 처리된 서재로 들어갔다. 이 중요한 순간에 무슨 무례한 짓인가, 무례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강기태는 태블릿을 최진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20년 전의 낡은 사진과 현재 박서연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다. 저 여자, 박서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정체는 국정원 흑색 요원, 레이븐입니다. 그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증거와 정황을 쏟아냈다. 그녀는 회장님을 파멸시키기 위해 접근한 겁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습니다. 최진환은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젊은 여성과 자신의 아내 사이에는 분명 닮은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아니, 그의 오만함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자신이. 이 최진환이 일개 스파이에게 놀아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인생 최고의 순간에 서 있었다. 곧 거대한 계약이 체결될 것이고 그의 제국은 반석 위에 오를 터였다. 이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는 불길한 보고를 믿고 싶지 않았다. 질투라도 하는 건가? 강 실장 최진환이 차갑게 웃었다. 내 옆자리를 저 늙은 여자가 차지한 게 그렇게도 배가 아픈가? 회장님, 유령 이야기는 집어치워. 우연의 일치겠지. 자네의 그 쓸데없는 의심병이 도진 것뿐이야. 최진환은 모니터를 통해 파티장을 비췄다. 화면 속에서 박서연은 해외 대사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 모습을 보게 저게 어디 살인병기 같은 모습인가? 저 여자는 내가 차지한 전리품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는 강기태의 경고를 묵살했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을, 사람을 꿰뚫어 보는 자신의 안목을 믿었다. 그는 강기태에게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하고 파티나 즐기라고 명령하고는 서재를 나가버렸다. 한편 파티장 한가운데 있던 박서연은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음을 느꼈다. 강기태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최진환과의 짧지만 긴장감 넘치는 만남. 그리고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온 최진환의 모습. 그의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웃음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컸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을 스스로 부정하려는 듯한 기묘한 집착. 그녀는 알아차렸다. 시간이 없다. 강기태가 마침내 무언가를 찾아냈고 최진환의 오만함이 그것을 잠시 억누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저 오만함이라는 방패가 무너지는 순간 자신의 목숨은 끝이었다. 계약 체결 시기라는 완벽한 순간까지 기다릴 여유가 사라졌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다.
최진환이 스스로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고 파티의 주인공 역할에 심취해 있는 바로 지금이 기회였다. 그녀는 첼리스트를 향해 눈짓을 보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아주 미세한 신호였다. 그리고 케이터링 지배인으로 위장한 요원에게 다가가 샴페인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며 그의 손목을 가볍게 쥐었다. 프로메테스 작전. 지금 시작한다. 박서연은 맞은편에서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강기태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입가에 우아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에 닿는 순간 차가운 선전포고로 변했다. 더 이상 가면은 필요 없었다. 강기태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녀는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체스판의 한가운데 서 있는 왕. 최진환은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막이 내릴 시간이었다. 파티장의 공기는 최고급 샴페인과 값비싼 향수, 그리고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농밀하게 채워져 있었다. 무대 중앙에 선 최진환은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조 원짜리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그의 발밑에는 대한민국의 그림자 권력자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는 연설의 마지막 문장을 힘주어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태아그룹과 중동의 파트너가 함께 열어갈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신뢰와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최진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무대 맨 앞줄에 앉아있는 박서연을 향해 자부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의 모습으로 존경과 사랑이 담긴 미소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무대를 넘어 파티장 구석구석에 배치된 자신의 말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최진환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황금빛 만년필을 집어드는 순간 박서연은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신호를 받은 첼리스트의 활이 미끄러지며 인간의 귀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고주파의 음을 연주에 섞어 넣었다. 그 음파는 컨트롤룸으로 향하는 복도에 설치된 CCTV의 수신기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20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감시 시스템에 생긴 찰나의 맹점이었다. 동시에 케이터링 지배인으로 위장한 요원이 신참 경호원 앞으로 다가가다 실수로 샴페인 트레이를 엎질렀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깨지고 값비싼 샴페인이 경호원의 바지를 흠뻑 적셨다. 당황한 경호원과 요란하게 사과하는 지배인이 뒤엉켜 소동을 벌이는 사이 박서연은 그림자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아무도 안주인의 퇴장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소란이 벌어진 복도를 지나 컨트롤룸 문 앞에 섰다.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대자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서버의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득한 차가운 공간. 그녀는 망설임 없이 메인 서버렉으로 다가가 드레스 안주머니에서 립스틱으로 위장한 프로메테스 키를 꺼내 마스터 포트에 꽂았다. USB 끝에서 작은 녹색 불빛이 한번 깜빡였다. 김민준의 백도어와 연결되었다는 신호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다시 소리 없이 복도를 빠져나와 60초의 맹점이 사라지기 직전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모든 것은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무대 위 최진환은 역사적인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만년필 끝을 계약서 위에 올렸다. 그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박서연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루비 반지 위에 손가락을 올려 숨겨진 작은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실행하라. 국정원 지하 벙커. 김민주는 모니터에 떠오른 execute 신호를 보고 지체 없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 즉시 저택의 컨트롤 룸 서버에 꽂힌 프로메테스 키가 깨어났다. 그것은 강기태가 구축한 모든 방화벽을 유령처럼 통과해 판도라의 봉인을 해제했다. 그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모든 데이터를 복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파티장의 모든 스크린을 장악하는 하이제킹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 최진환의 펜초기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그의 등 뒤에서 축하 영상을 송출해야 할 거대한 스크린이 치직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화면이 암전되었다가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하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Directory Pandora. 검은 화면에 하얀 글씨가 떠오르자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다.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판사, 검사, 장관, 국회의원, 군장성. 지금 이 파티장에 앉아있는 바로 그들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의 이름 옆에 있던 파일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다. 이한수 부장판사의 이름 옆에서는 그의 아들이 저지른 뺑소니 사건의 원본 수사 기록과 그가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최진환의 비자금을 받은 계좌 내역이 스캔된 문서로 나타났다. 국방부 장관의 이름 옆에서는 군납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그의 아들이 태하그룹의 해외 법인에 위장 취업한 계약서가 펼쳐졌다. 어떤 국회의원의 이름 옆에서는 그가 최진환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의 파형이 물결쳤다. 파티장의 모든 스크린이 동시에 같은 화면을 송출하고 있었다. 음악이 멎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샴페인 잔을 든 손들이 허공에서 굳었다. 장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은 보고 있었다. 자신들의 가장 추악하고 비밀스러운 죄악이 수백 명의 눈앞에서 생중계되는 끔찍한 광경을 여기저기서 억눌린 비명과 신음이 터져 나왔다. 최진환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의 뇌는 현실을 부정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린 꼭두각시들의 얼굴을 훑었다. 그의 제국, 그의 왕국이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박소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소 짓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었다. 20년 전 낡은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냉혹하고 무자비한 레이븐의 눈빛으로 그 순간 최진환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강기태가 옳았다. 자신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시켰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심장을 붙잡고 무대 위로 쓰러졌다. 파티장 반대편, 강기태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완벽한 패배였다. 그는 모든 면에서 그녀에게 졌다. 그때 저택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커졌다. 김민준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수사팀에 모든 증거를 넘기고 출동시킨 것이었다. 박소연은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다. 황금빛 파티는 지옥도로 변했다. 권력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왕은 쓰러졌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그 혼돈을 내려다보았다. 10년간 준비해온 그녀의 복수. 그녀의 마지막 무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으며 가까워질수록 황금빛 연회장은 완벽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비명과 고함, 깨지는 유리잔 소리가 뒤섞였다.
몇몇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아 헤맸고 또 다른 이들은 넋이 나간 채 자신의 죄악이 담긴 스크린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박서연은 섬처럼 고요했다. 곧이어 방탄방패와 헬멧으로 무장한 특별수사팀 요원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확성기를 통해 사람들을 제압하고 스크린에 이름이 오른 이들을 하나씩 지목해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충격으로 쓰러진 최진환의 주변으로는 의료팀이 달려갔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멎어 있었다. 제국의 왕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했다. 아무도 박서연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충격에 빠진 비통한 미망인. 모두가 그녀를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쓰러진 남편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무너져 내리는 권력자들의 군상을 지나쳤다. 그녀는 케이터링 직원으로 위장한 요원이 조용히 열어준 옆문을 통해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정원의 어두운 그림자를 따라 그녀는 담벼락에 대기하고 있던 평범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밤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지는 순간 박서연이라는 존재 역시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나타났을 때처럼 한 줄기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판도라 게이트 건국 이래 최악의 부패 스캔들. 태하그룹 최진환 회장 계약식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 현직 장관, 국회의원, 법조계 고위 인사 수십 명 긴급 체포. 신문과 방송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다루었다.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스위스 언론사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판도라의 원본 데이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분노했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를 실현한 미지의 존재에 대해 열광했다. 언론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의인을 그림자라고 불렀다. 외국 정보기관의 개입설, 내부 고발자설 등 무수한 추측이 난무했지만 그 누구도 그림자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국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나타났다가 사라진 전설 속의 외과 의사와도 같았다. 강기태는 조사실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했다. 그의 충성은 최진환이라는 개인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의 존경심은 자신을 완벽하게 이긴 상대 레이븐을 향해 있었다. 그는 결코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것이 이 위험한 게임에서 패배한 자가 승자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다. 국정원 지하 사무실. 김민주는 조용히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든 기록을 삭제했다. 레이븐과의 통신 기록, 프로메테우스 작전 계획, 그리고 별밤 프로토콜까지. 이제 이 세상에 그들의 연결고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조직의 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몇 안 되는 고위 간부 중 한 명이 그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김민준을 새로 창설되는 국가반부패 태스크포스의 팀장으로 임명했다. 그의 재능은 더 이상 지하에서 썩지 않을 것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폭풍은 점차 잦아들고 사회는 상처를 회복하며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서늘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어느 날 아침,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한 여인이 조용한 해변가 공동묘지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는 평범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언덕을 올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한 소박한 묘비 앞에 섰다.
묘비에는 그녀의 남편 이강우의 이름과 국정원에서의 복무기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묘비를 깨끗하게 닦고 가져온 흰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한국에서 흰 국화는 진실과 슬픔을 상징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의 죽음에서 시작된 복수심은 어느덧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다는 거대한 사명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마음속에는 기쁨이나 환희가 아닌 깊고 고요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10년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진 것이다. 보고 있어요.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세상, 조금은 더 나은 곳이 되었을까요?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조용히 밀려와 하얀 포마를 만들고는 다시 쓸려 나갔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과 분노를 씻어내는 것처럼. 그녀는 더 이상 레이븐이 아니었다. 최진환의 아내, 박소연도 아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 남편을 사랑했고 자신의 정의를 지켰으며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한번 쓸어보고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숲길 속으로. 그녀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전설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가져온 평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